반갑습니다. 2023년 2월 10일 김능구의 전국 진단입니다. 오늘은 국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국힘 전당대회가 오늘 10시 반에 컷오프이 발표됐습니다. 당대표 후보군에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한교안, 가나다라 순인데요. 4명이 본선 진출이 됐고요. 최고위원회는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8명이 통과되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은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재찬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최고위원은 4명,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은 1명이 당선되죠. 컷오프 발표 이후에 일제히 모든 언론에서는 이준석계가 약진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공개 지지한 분들이 전원 컷오프를 통과했다라는 것이 눈에 띄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이 컷오프는 책임단원 6,000명을 갖다가 표본으로 해서 한 조사입니다. 이후 일정은 13일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7회 합동연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관심 있는 그 TV 토론은 15일 TV조선, 20일 MBN, 20일 KBS, 3월 3일 채널A 4차례 TV 토론에서 맞붙고요.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토론회는 국민의힘 자체 유튜브 채널인 옳은소리에서 27일 날 붙게 됩니다. 3월 8일 가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10일과 11일 이게 9일날 TV 토론을 양자 토결을 한 다음에 결선 투표를 실시해서 12일 당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어제 발표됐죠. 이 선거인단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84만 명 명부가 확정되었는데요. 83만 9,569명이라고 합니다. 예, 거의 84만이죠. 예, 이 선거인단은 대의원 8,943명과 책임당원 78만 6,783명, 일반 당원 4만 3,842명. 대의원은 아마 당협위원장들이 추천한다 그러고요. 일반 당원은 추첨에 의해서 4만 3,842명이 구성된답니다. 3번 이상 당비 낸 사람이 책임당원인데 책임당원 비율이 78만 6,783명으로서 93.7%에 달합니다. 그래서 책임당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뽑았던 21년도 전당대회 보면은 33만 명이었습니다. 선거인단이. 그런데 그 이후에 대선 경선 때 11월 달 2022 11월 대선 경선 때는 55만 명인데 이번에 더 늘어났죠. 이게. 그래서 1년간 한 30명이 늘어났는데 2021년 전당대회로 보면 50만 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연령별도 보면은 상당히 젊은 층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젊은 층이 많아졌고 거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준석 정당대표가 입당 호소를 많이 했었죠. 어쨌든 그 덕인지 젊은 층이 2030도 11.6%에서 17.8%로 6% 이상이 늘어났고요. 40, 50대 비중이 줄어들고 남성 여성은 6대 4 정도, 남성이 한 59.39%, 여성이 40.61%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영남권이 50% 넘었습니다. 51.3%, 수도권이 32.3%인데 이게 변화가 이제 있는 거죠. 영남권이 39.7%, 10% 이상이 줄었고 수도권이 37.8%, 5%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에서 10.3에서 14.6%, 수도권과 충청권이 한 5%씩 거의 늘어서 10%가 늘어난 거죠. 수도권과 충청권, 중부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52.4%, 영남권이 가반이 넘었던 것에 비해서 이제 중부권이 가반을 넘게 된 겁니다. 영남권은 39.7%, 40% 정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같으면 거의 영남권이 모든 것을 결정했는데 이제는 중부권이 오히려 비중이 높아졌다. 물론 영남권도 40% 가까이니까 굉장히 절대적으로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 전당대회에서는 투표율이 모바일 투표로 진행되는 기 때문에
투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합니다. 지난번에 45.3%였는데 이 투표율만 대비하더라도 84만 명 중에서 38만 명이 이번에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데 초반부터 지금 가열되어 있을 만큼 그래서 좀 더 투표율이 이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체로 투표율이 높으면은 비주류 후보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 관측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전당대회 진행 양상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그 처음 출발할 때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나경원 그 전 대표에 대한 압박, 찍어 누르기가 행됐고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은 1월 25일 날 불출마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김기현 후보가 1위는 1위로 올라섰지만 안철수 후보가 33.9% 그때 조사가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도 안철수 후보가 40대 33.9. 안철수 후보가 2배 오른 게 오히려 더 특이했죠. 그러다가 1월 말경 조사에 따르면은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김기현 후보를 앞지르게 됩니다. 43.3, 김기현 후보가 36%. 이러면서 대통령실이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또다시 1위 후보 안철수 후보한테 상당히 그 안철수 때리기 그 공세가 대통령실 그 관계자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까지 가세해서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쪽에서 한 발 물러서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후보가 다시 45.3%로 10%가량 올라가고 안철수 후보는 30.4로 10% 이상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상 대결에서도 김기현 후보가 50%를 넘게 되고 안철수 후보는 그보다 10% 정도 하락했죠. 그래서 52.6대 39.3의 가상 대결이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2월 6일 7일 조사니까 컷오프 전 조사가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조사는 저도 30년간 이 선거 컨설팅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쭉 지켜봤지만 대체로 1000샘플에서 현재 국힘 지지자로 그를 표명하는 350명 내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제 당에서 발표한 선거인단의 그 분포, 영남권, 수도권 분포 그리고 연령별 분포를 갖다가 전혀 할당하지 않는 확률 표집이 아닌 거죠. 지지하는 대로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추이로서는 저는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근데 정확한 우리의 여론조사는 뭐니 하더라도 확률 표본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모집단 전체를 갖다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 오후면은 2시에 후보들이 다 모여가지고 클린 선거 비전을 선언하게 되고 그리고 아마 운동할 수 있는 안심번호를 제공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확인은 안 됐는데 안심번호 가지고 여론조사에서 공표는 아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사로만은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합법적으로 이 책임 당원들을 갖다가 확인하고 책임 당원에 대해서 지역별 연령별로 할당과 가중치를 줘서 조사 결과가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대표 최고위원이든 최고위원이든 가장 중요한 결과가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 가장 큰 특징이 오늘 저희가 잡은 제목이 이겁니다. 거침없는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당원의 선택은 이게 오늘 제가 잡은 제목입니다. 상당히 여러 보수 신문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어떤 이 선거 개입이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좀 이 도가 지나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가 나왔어요. 뉴스토마토라는 데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가 치면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골적 개입이 53.7%나 됩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정통지에서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어떤 옐로우 신호 혹은를 갖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아직 지금 경고 수준이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더 이상의 어떤 국민들이 볼 때 노골적인 그 개입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이제 현재 국민의힘이죠, 새누리당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그 보니까 이 최종적으로 이 대법에서 그 2년이 그 선고됐고요. 당시에 보면은 그 2018년 2월 1일 그 검찰이 그 2016년 그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그 20대 총선의 친박 정치인을 대거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에서 기획 여론조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각종 자료 전달, 친박 후보자 출마 지역구 선정 및 경선 유세 관여 등을 했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심을 해가지고 그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징역 그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심에서 이 검찰이 항소가 기각되면서 징역 2년형이 유지됐고요. 그 대법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선거 개입, 공천 개입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요 정도 선에서 저는 머물지 않을까, 멈추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왜 이렇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세게 뭐 이전에 나경원 그 전 대표를 주저앉힐 때보다는 강도가 뭐 제가 볼 때는 몇 배나 셌다고 봅니다. 이게 그런데 왜 그런가 이렇게 봤을 때는 내부 총질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무리하게 해서라도 이준석 당대표를 당원권 정지를 시키면서 당에서 일단 지금 떠나게 했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저는 여전히 지금 안철수 후보의 이번 압박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단일화와 인수위원장 행거를 갖다가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보정수표다라는 차원에서 안윤연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핵심에서는 요새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이제 안 쓰려고 노력하죠. 저도 오늘은 윤핵관 대신에 핵심이란 말을 뭐 누구는 호위무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거기서 볼 때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 때도 그렇고 인수위원장 시절에도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힘들게 했다.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죠. 대통령 선거 때는 이준석 당대표의 두 번의 어떤 가출도 결국 참아내면서 그것을 갖다가 봉합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후보 단일화도 당선을 위해서 1차 단일화 실패와 2차 성사 부분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한 측면이 컸다. 이걸 갖다가 알 수 있겠고요. 인수위원장 시절에 24시간의 어떤 그 직무 이탈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때도 보면은 우리가 전역하면서 뭐 러브샷을 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도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그 이태원 그 참사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었어요. 어제 그 탄핵까지 있었잖아요. 이상민 그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그 여당에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을 갖다가 근거도 없이 이 중대 그 범죄도 없이 그것을 방탄 탄핵이다라고 이재명 그 기소와 재판을 막기 위한 어떤 방탄 탄핵이다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헌정사의 큰 오점이다 이렇게 공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헬리온 참사, 이태원 참사가 있은 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때 말은 안 했지만 다들 속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위한다 하면서 사실상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이번 계기는 안윤연대와 윤핵관 비판한 게 문제가 됐는데 이미 그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예의가 없다, 존경이 없다, 그리고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까 나왔잖아요. 대통령의 어떤 전당대회 개입이 70%,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60%가 넘어서는 그 여론조사의 민심은 그 자체로 그 일정 정도 그렇게 규정됐다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노골적인 개입이 53.7%. 저는 여론조사 숫자는 숫자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느 조사나 아마 조사하면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 민심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 위반, 여당의 그 공천에 개입하는 걸로 이렇게 그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기소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안철수하고 김기현 후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그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그리고 그 변호사 생활하다가 울산에서 그 국회의원과 시장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당시에 그 원내대표로서 정말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신과의 어떤 대통령과의 어떤 찰떡 호흡이다 이러면 주장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거기에 김기현 후보로서는 답해야 될 부분들이 민심과 당심, 답해야 될 부분들이 내년 총선 승리죠. 대통령과 여당 대표 최고위원이 서로 호흡이 잘 맞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게 하는 것 같으면은 당 운영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예. 당의 혁신과 확장은 또 다른 차원이라 하더라도 이 일상적인 당 운영에서는 잡음 없이 부드럽게 운영될 것이다 이래 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당원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뤄낸 그 국민들의 아마 민심은 어디에 가 있느냐? 내년 총선에 가 있다는 거죠.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연금 교육 개혁 등 노동 개혁 등 모든 개혁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질곡에 갇히게 된다. 지금 현재 어제 탄핵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더한 것도 이 장관 탄핵 정도가 아니라 더한 것도 민주당은 이룰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내년 총선 이후에도 그 부분이 변화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그때부터는 레임덕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총선 승리의 모든 것을 경주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총선 승리를 가져올 건가가 다른 거죠. 김기현 후보한테 묻는 것은 총선 승리를 하면 지난번에 패퇴했던 수도권 121석 중에서 민주당이 105, 국힘은 16석밖에 안 됐어요. 그때 선거에. 그것으로서는 총선 과반 승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 6대4 정도는 돼야 수도권에서 한 예를 들면 40%니까 121석에 한 50석 정도는 돼야 이 총선 과반을 갖다가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도권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주자, 그런 국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수도권 선거는요, 5% 차이 납니다. 여야 간에. 대체로 평균적으로 5%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락은 5%는 우리가 국권이 알고 있는 진보 보수 40%가 아니라 그 중도표가 어느 쪽으로 그 선거 때 그 향방이 좌우되느냐. 그게 따라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승리는 확장, 중도로서의 확장을 이뤄내느냐 마느냐 이게 달려 있습니다. 과연 김기현
이 후보가 당대표 때 그걸 이뤄낼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수도권 선거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 우리가 민주당에서 호남 선거만 한 분하고 이 국힘에서 영남 선거가 한 분들은 이 수도권 선거에 대해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 제가 영남이나 호남이 있다 수도권 선거를 치른 사람들, 서울 선거를 치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치렀던 선거하고는 180도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선거를 위해서는 4년 내내 달라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준엄하게 저는 국힘의 권리당원들이 거의 90%를 차지하는 권리당원들이 그 김기현 후보한테 아마 물을 겁니다. 이게 대해서 합동연설에 TV 토론에서 김기현 후보는 거기에 대한 이 해법을 내놔야 됩니다. 해법을 내놓고 그 해법을 권리당원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으로 누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권리당원들은 일명하면은 국힘의 선수들입니다. 예를 들면 5천만 명에 4천만 명의 그 유권자의 한 70%라면은 이렇게 한 2,800만 명 이래 되는데 2,800만에서 1,400만 명 이상을 움직여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바로 이 권리당원들이거든요. 그 권리당원들은 누구보다도 이 총선의 승리에 민감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얻은 정권 교체인데 다음 정권 재창출도 가능한 거죠. 윤석열 성공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답을 해야 된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아마 지금도 저는 고심을 하고 있을 거라 보고요. 그 다음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실 친윤과 비윤 관계에서 전략적 모성을 갖고 범친윤, 범윤의 어떤 포지셔닝 속에서 지금 이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인 윤심의 개입에 의해서 지금 이제 뭐 상당히 당황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 일단은 로키로 갔죠. 이게 안윤연대라는 윤핵관 이제 뭐 홍보물에 썼던 것도 다 걷어내고 그런 말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정책 비전으로 지금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기치 않게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 이렇게 뒤늦게 들어오면서 그 당당하게 그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윤상현과 조경태 의원을 4선, 5선 의원을 제꼈죠. 이 안철수 후보도 이제는 결정해야 될 때가 왔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권리당원들을 크게 친윤 비윤으로 나눌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저는 권리당원들이 당원들의 이 분포에서는 지지 성향의 분포는 암만 해도 친윤이 저는 한 80% 가량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친윤을 하고 전선을 설정해서 포지셔닝 한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이 천하람 후보는 다른 거죠. 천하람 후보는 그 20%에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이준석 전 대표와 본인의 어떤 메시지를 갖다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전파하는 것. 그 속에서 지분을 확보하는 것.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천하람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처럼 이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당시에 나경원 대표와의 당시에는 그때 나경원 대표가 이겼어요. 이게. 그런데 민심에서 압도적으로 그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바람에 이겼던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당대표 선거 결과까지 뒤집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훌륭한 선거 전략이죠. 이게 출마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메시지와 자기들과 함께하는 세력화를 이루어서 내년 총선에 지분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천하람 후보와의 연대는 느슨한 연대로서 결선 투표를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그 안철수 대표는 말하자면 친윤과 비윤의 어떤 그 속에서는 한 발 물러서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김재원 지금 최고위원 컷오프 통과한 그 의원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전당대회는 한 진영끼리 같은 당끼리 눈싸움을 하는 건데, 눈싸움을 좀 세게 뭉쳐서 던지서 아프게 던질 수는 있고 뭐 이런 건데, 예? 뭐 이렇게 막 세력으로 그냥 한꺼번에 눈을 갖다가 막 쏟아부을 수도 있지만, 그러더라도 그게 큰 상처가 나지는 않잖아요. 우리 어릴 때 다 해봐서 알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눈 속에 돌멩이를 감추고 던지면은 그거는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눈싸움이 투석전이 지금 되고 있다. 겁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눈싸움이 투석전이 돼서는 아마 그걸 쳐다보는 당원들과 특히 국민들, 예, 그리고 본인들이 반드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그 중도층, 스윙 보터들은 그 부분을 좋게 볼 턱이 없겠죠. 예, 그래서 아까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경험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전당대 개입은 여기까지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 다음에는 김기현 후보 쪽에서 어떻게 하냐는데, 김기현 후보도 윤심파리는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김기현이라는 이름 석자를 갖다가 알리고 거기에 대한 지지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안철수 이 후보 같은 경우에서도 이 반봉 선봉장은 이미 천하람 후보가 내세우고 있고 가고 있고, 그것은 이 당선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세력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합리적 보수로서 보수의 기획과 외연 확장의 주자로서 이 안철수를 이야기해 나가면서 이 결선 투표를 도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 김기현 후원 회장이었던 사퇴했죠. 심평 변호사가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김기현 후원회장이니까 세게 운동을 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광고에서 제일 위력적인 광고가 위협소고입니다. 위협소고. 소고. 옛날에 미 존슨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그 아기를 갖다가 놓고 핵전쟁의 위험을 갖다가 하면서 아기가 그 핵폭탄을 건드리면서 빵 이렇게 터지는 그런 광고가 있어서 그거는 너무 심하다 해서 하루 만에 그 광고를 내린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협소고가 제일 강한 광고인데, 대통령이 탈당하고 신당 만든다는 게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일개인으로서 심평 변호사는 가능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 제가 볼 때 상당히 자유인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지만 이 당대표 후원회장으로서는 너무나 부적절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퇴했고요. 예,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여의도에서 30년간 봤을 때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당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그전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열린 우리당을 만든 적이 있어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그게 되는데 그때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그랬죠. 근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죠. 100% 모두 다 그 힘을 아끼지 않았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도 이 당을 분열해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게 대부분 그 당과 이 보수 지지층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의 구성원들, 특히 총선 후보, 공천 이 부분에서는 뭔가 변화를 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강주 가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갖다가 제창하고, 예, 그리고 호남과 이 약자와의 연대를 이렇게 주장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 보수의 어떤 색깔을 갖다가 띠고 그게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이후에 상당히 이렇게 강압적인 어떤 그 노동개혁, 우편향적인 어떤 행보,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남북 관계에서도 상당히 강경 발언, 이런 부분들이 우려를 놓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올해부터 해나가는 그런 상대 교육이라든지 이 부분에서의 스탠스는 저는 중도층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보수 우의 인사보다는 좀 폭넓게 이게 전체를 갖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로 이 당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그 검찰 인사들의 중용, 이 부분들이 상당히 그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주 뭐 긴밀하게 그거를 논의하고 보겠죠. 그런데 양당 모두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모두 내년 총선 공천에서 제1원칙은 아마 당선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내년 선거는 우리 역대 어느 총선보다도 진영 대결로 쫙 나눠져 있는 가운데서 치열한 아마 서로 올인하는 선거, 정말 무시무시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지금 120명이 뭔 초당파 정치개혁 모임에서 현재 진영 대결을 극화하고 양당 기득권 고착을 시키는 소선거구제를 정말 민심이 비례해서 반영되는 비례대표조 강화라든지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선거제의 개편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낙관한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힘들지 않겠냐.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선거부터는 그래야 되는 정도로 합의해도 뭐 괜찮은 성과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소선거구제로 갔을 때는 어느 선거보다도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랬을 때 저는 대통령의 임무는 국민 통합이거든요. 통합됐을 때 우리가 남북관계, 그 다음에 경제, 대국, 수출, 경제 모든 부분들에서 그걸 해나갈 수 있는 이 출발은 국민 통합입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방향으로 아마 키를 잡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을 때는 총선은 피폐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부분을 보수 정통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들이 틈나는 대로 폴리뉴스가 보도를 통해서 그러고, 필요한 부분은 이분들이 지금 전국 유세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화 유세라든지 또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